네, 농촌이 소멸하고 있고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러면 농촌에서만 문제가 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량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식량 위기 대한민국 이 주제를 가지고요. 농촌 소멸 문제를 오늘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님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새해에 네. 신문을 이것저것 막 보는데요. 뭐 다 아름다운 얘기, 멋진 AI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 다 톱기사, 첫 기사, 톱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대전일보를 봤어요. 대전일보의 새해 첫날 톱기사가 뭐였냐면 충남 서천은 과연 소멸할까? 그러니까 이게 지방신문하고 서울에 있는 이 중앙 언론들하고 또 관심사가 굉장히 다르면서 이 현실이 아주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잘 못 느끼는데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보면은 2060년도 정도에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한 44%쯤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65세 이상이. 네. 근데 이제 농촌을 가면은 예를 들어 의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의 고령화율이 44%쯤 됩니다. 아, 지금 벌써 2060년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2060년에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고 싶으면은 농촌에 가서 보시면은 그게 우리 서울에서 보게 될, 물론 서울은 약간 다르겠죠, 그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보게 될 풍경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붕괴돼 가고 있는, 소멸돼 가고 있는 농촌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거기서 우리 미래가 보인다. 아주 뭔가 암울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인구는 사실 거의 확정됐다고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변수가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한 50년, 60년 후에 마주치는 미래는 거의 아마 지금의 그 농촌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근데 고민은 좀 다르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미 그렇게 된 상태인가요? 우리나라 그 65세 이상 농가 비중이 예를 들면 노인 농가 비중이죠? 그러니까 어느 농가 인구 중에 고령화 비율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65세 이상은요. 지금 벌써 한 50% 정도 됩니다. 절반. 그러니까 보통 농촌, 의성군을 얘기한 건 농촌이었고 농촌이 농민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또 한 1-20%가 농민이 나머지는 비농민일 거죠. 그러니까 농민만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또다시 그게 한 50%까지 이미 올라가 있고 고령화율이. 그래서 이걸 농장의 경영주로 또 이렇게 한정하잖아요. 보통 농장이 보면 대개 예전에 대가족이 이게 한 농가를 구성했지만 요즘 대개는 평균 1.8밖에 안 되거든요. 한 농가 구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 농장주의 평균 연령은 평균 연세가 얼마냐면 이미 68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요. 평균이. 네. 65세 이상은 50%가 됐고. 그렇죠. 농장주로 하면은 이미 그렇고 3분의 2 정도가 된다. 만약 50세로 5살로 이렇게 통계를 쭉쭉 나누잖아요.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디냐면 이제 70세부터가 가장 많은 연령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야 평균이 한 68세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래 젊은 층이 한 3분의 1 정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분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50대부터 해서 60대, 70대가 가장 많이 드는 이런 식으로 인구 구성이 바뀝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쪽에 다 몰려 있는 거죠. 그리고 40세 이하는 그러니까 거의 별로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구성이 돼 있고, 예를 들면 40세 이하 인구를 치면은 농가 인구를 치면 농업 인구로 치면은 40세 이하가 0.7%라고 얘기합니다. 10,000명이 안 되는 거죠. 0.7%요? 네, 40세 이하 농가로 치면. 40세 이하 농가가요? 농가 인구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그러니까 이미 이제 농촌이. 근데 우리가 자꾸 농촌이 붕괴한다, 농촌이 위험하다, 농업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잘 그냥 의례적인 얘기 같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치를 들어보면은 좀 이렇게 이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다 느낄 수 있죠. 하기는 저도 농촌에 좀 다녔었는데 아까 제가 충남 서천 대전일보에서 본 거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10몇 년 전이네요 벌써 서천에 가가지고 프로젝트 했었거든요. 연구 프로젝트. 거기서 국립생태원 들어오면 마을 어떻게 살릴까 이런 프로젝트 했었는데 그때도 이미 그 농촌에 가면 청년 회장님이 60대 중반 이렇게 되신 분도 계시고 50대도 거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상황이 괜찮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아버님이 60대신데 청년회장 하시면 이러면 다들 농담으로 해서 웃었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도 고령화도 심각했지만 그래도 10년 전만 해도 농담으로 할 수 있는 소재였고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그게 농담처럼 안 들리는 거죠. 10년 만에 그렇게 바뀌거든요.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저도 자꾸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인식은 거의 70년대, 80년대 머물러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인구 구조는 그렇게 바뀌었고, 만약에 그럼 10년 후에 다시 상상을 해서 그때 다시 농촌을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풍경이 또 펼쳐질 거라는 실제로 거죠. 고령화율이 쭉 높아지고 있는 거죠. 새로 들어오는 사람 없고 네. 이제 계신 분들은 그냥 쭉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그런 거죠. 그런 상황. 네. 근데 좀 요즘 얘기 들어보면은 어쨌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많이 또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네네. 외국인 사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있잖아요. 농촌에서는 이 벼농사 같은 경우는 기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별로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고, 근데 반농사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그 고령지의 배추 농업 같은 것, 그다음에 고추를 따거나 부부가 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량으로 약간만 규모가 커지면은 사람 손을 빌려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경우는 노동력을 예전부터 농촌에서 품앗이라고 했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같이 노동력을 나눴거든요. 농작물의 특징이 한꺼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동시에 다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앗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농촌 문화로 정착됐는데 농촌 인구가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일손을 빌릴 수가 없는 거죠. 그 갭을 메꾼 게 외국인 인력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그게 굉장히 심각해지다 보니까 고령화가 뭐 내년 같은 경우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미 그 고령 인구를 벌써 한 70% 정도 늘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73% 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이 제일 인기 좋은 지자체장이 누구냐면 요즘 가면은 이 법무부에서 배정을 하잖아요. 외국인 인력을. 네네네네. 근데 그거를 많이 가져오는 지자체장이 인기가 좋은 거죠. 워낙 일손이 없다 보니까. 일손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지자체마다 가보면은 군청 같은 데 가면은 이 인력을 중개해주는 있잖아요. 네네. 이런 이 직원이 또 한두 명씩 다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 외국인 노동자로 농촌에 와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구체적인 숫자는 사실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 외국에 들어온 인력들은 보면은 결혼을 통해서 이주한 이주민도 네네네.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왔다가 이제 농촌에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등록되지 않았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게 팀장이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10명, 20명씩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농을 다닙니다. 이렇게. 네네.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허가받아가지고 고용 허가제 있잖아요. 네네. 그쪽을 통해 계절 근로자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고용 허가제하고 그다음 계절 근로자 해가지고 농촌은 특정한 시기에만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많이. 네네네. 그렇게 짧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38,400명으로 2023년이죠. 38,400명으로까지 늘어났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늘어나고 그거는 지자체별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네, 그걸 가지고 다시 나누는 거죠. 나누는 지자체가. 거고. 네. 38,000명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요? 그 농가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령화되고 그럼 일손이 줄어드는 속도는 그거보다 빠른 거 아닙니까?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른데, 근데 농작업이라는 게 농촌 인력이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기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그 사과꽃이 필 때라든가 뭐 이런 과일을 수확할 때, 채소를 수확할 때, 네네. 심을 때, 요때가 노동력이 바짝 필요할 때입니다. 네. 요때는 이제 그럼 도시 사람들도 투입되고 계절 근로자 투입되고 해서 이게 동시에 이렇게 작동을 하죠. 네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농촌 일손이 별로 필요 없어지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작동합니다. 약간 농촌 노동 인력이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아까 이 방송 시작할 때 오프닝으로 일본의 빈집 문제하고 그 빈집 상속받는 이 자녀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감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 빈집, 농촌엔 그런 빈집이 좀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혹시 시작되고 있나요? 농촌의 빈집, 우리나라에 사실 빈집이 뭐냐는 정의가 잘 안 내려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6개월 비워놨다가 이렇게 가끔가다 사는 분도 있고, 외부에서 봤을 때 빈집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살기도 하고, 여기서 사실 빈집이 뭐냐는 정의가 지금까지 좀 이 부처마다 좀 헷갈렸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통계가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22년도에 정의 내리기를 대체 빈집 정의를 가지고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가지고 이거를 또 여러 군데서 이게 집계를 했는데 무슨 그 한국 부동산원이라는 곳에 넘겨가지고 공식적인 통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네. 아직까지 근데 통계가 정확치는 않죠. 그리고 이전에는 예를 들면 한 13만 호 정도가 빈집이었다. 그 중에 대충 한 60%, 70% 가까이가 농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네. 지금 9만 6천 채 정도가 이렇게
빈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0만 채 가까이 되네요. 네네. 농촌 풍경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럼 빈집이 늘어나고 그러면. 저도 이제 농촌 출신인데 가보면은 군데군데 집에 이게 비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비어 있는 데 있으면은 몇 년 비워 놓으면은 이게 마당부터 시작해서 한 잡초가 확 우거집니다. 그게 한 두세 집 있으면은 동네가 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경관이 완전히 망가지고 네네. 사실 그런 마을에서 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빈집을 정비한다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재산권 문제라 가지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을 예를 들면은 빈집을 방치할 경우에 뭐 강제로 철거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계속 공고를 수리를 하라고 한다든지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요. 제가 이렇게 제가 완전 도시 사람이거든요, 사실. 농촌에서 살아본 몰랐습니다.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도시인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네네.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 세대부터 시작하고 다 농촌을 떠났어요. 네. 농촌에 있던 사람들 다 도시에 와서 저하고 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네. 부모님들은 계속 연세가 드시고 그러니까 고령화율은 올라가고 농가 경영자들 다 고령화되고 지금 고령화된 분들이 농가 경영자 중에 한 3분의 2 가까이가 되는데 이것보다 더 올라가면 이제 정말 80% 90%가 정말 고령농이 되는 이런 상황이 그렇죠, 금방 그렇죠. 올 거고 그게 5년 10년 안에 오게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오고 농가 줄어들고 일손 부족한 상황이 이제 오는 건 명확하게 알겠어요. 근데 그랬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농가 인구가 많으냐 그러면은 적으냐 아니면은 많으냐 줄어야 되냐 늘어야 되냐 이렇게 이게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농촌이 그 인구가 그렇게 줄어든다는 거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농가 인구 줄어든 농경지 면적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농업 1인당 재배하는 면적이 넓어지겠죠. 재배 면적이 넓어지겠네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네. 그게 맞춰가 근데 이제 토지 소유 문제는 또 복잡하거든요. 네네네. 저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지금 농촌에 있는 토지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도시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도시 사람이 땅 투기하려고 산 게 아니고 이게 대부분 자식들이 도시로 나오면 상속이 돼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뭐 어떤 땅들은 팔리지도 않는 땅들이 많고 실제로 농촌 구석으로 가면은 이러다 보니까 버려지는 땅들이 많은 거죠 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농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농촌이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중요하고 네네. 또 여가라든가 이런 활동을 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식량을 공급하는 데 중요하고 또 식량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식량 같은 칼로리만 생각하는데 네. 먹는 에너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제철 식재료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버섯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런 것들이 제때 제대로 공급되는 게 사실 그 삶의 만족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만약에 무너져 버렸을 경우에는 수입 농산물로 그걸 채울 수 있느냐. 수입 농산물이 이제 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채우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채소, 네네. 과일 이런 것들은 네. 제일 채우기 어렵거든요. 아, 이게 또 가격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네네네. 없고요. 다영향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식량 위기 말씀을 하셔서 네. 이게 사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농촌 소멸이 식량 위기로 이어집니까? 우리 밥상에,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 밥상에도 영향을 미쳐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 보통 식량 위기라면 먹는 거 그러면 대충 쌀이라든가 네, 뭐 쌀, 밀 같은 밀. 걸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이걸 이제 대충 생각하는데 네. 근데 요즘 도시 분들이 드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드시는 게 뭘까 하면 대체 육류하고 그 다음에 무슨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을 겁니다. 아마 네네네. 가공식품들이 있을 네. 거고요. 근데 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인 거죠. 확실하게 뭐 가격은 예를 들면은 이 상태로 만약에 이렇게 다른 농촌도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네네. 변화하게 되면 사실은 대응을 해야 되죠.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식량 위기를 우리나라 문제에서만 보는 거는 이제 물가라든가 다양성 문제. 네네. 예를 들면 도시 사람들이 도시에만 살지 않잖아요. 네네. 주말마다 이 농촌으로 가기도 하고 요즘은 세컨하우스 개념에서 농촌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고 또 뭐 가을마다 초등학생들 부모님들은 또 농촌 가가지고 체험활동 같은 거 하기도 하고 농촌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네네. 있잖아요. 그런 역할 자체가 다약화가 되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식량위기, 전통적인 관점에서 식량위기 그러면 대충 이제 칼로리 문제에서는 수입하는 것들 의미하잖아요. 네네. 곡물류. 네네. 곡물류 같은 걸 의미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농업이 이게 바뀌어가면서 해외 농업에 대한 어떤
그 영향도 커져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게 안 커지고 있는 게 네. 우리가 이제 그 식량 위기의 또 다른 하나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식량 위기를 조금 다르게 정의하시네요. 예를 들면 이제 쌀 같은 거 우리 많이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네. 쌀 재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아까 기계화가 많이 돼 있다고 해서. 근데 밀은 수입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 농촌이 붕괴하는 거하고 밀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채소나 과일 같은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또 우리 농촌에서 그때그때 공급을 해줘야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그건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육류도 마찬가지고. 육류도 뭐 이제 그건 이제 기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육류 같은 것들은 기업화가 잘 돼 있거든요. 네네네. 채소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은 스마트 팜이라고 대충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규모화된 농업이 많아져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지원하고 있고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이 이제 그러면 우리 양념 채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 양파라든가 고추라든가 뭐 이런 작물들 있잖아요. 이런 특정 작물도 이제 대체로 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요. 이미 이제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고 작물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이 국내 생산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 약화되면은 물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식량 작물 우리가 곡물류 있잖아요. 이 작물들은 되게 가격이 안정적이거든요. 네. 식품 물가를 구성하는 건 대개 다 그러면 육류라든가 채소가 이제 대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비용 지출은 그쪽에서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량 위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가 모자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위기고 다른 하나의 위기가 뭐냐면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식품이 지출되는 비용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낮은 소득 계층에 계신 분들은 그 식품 가격이 10% 20% 오르면 이게 가처분 소득 대비 굉장히 비용이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채소, 과일, 그리고 고기를 사 먹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너무 비싸서 사 먹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게 식량 위기다. 이렇게.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부족해진다는 거는 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 가격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가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3,000 칼로리를 드시던 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한 2,700 칼로리를 먹어도 이게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네네. 필수 영양소는 다 충족이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는 줄더라도 이 견뎌 나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건강한 식단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네네. 예를 들면 식량 위기를 안보랑을 정의를 할 때 필요한 그 영양소나 아니면 필요한 수요 있잖아요. 이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냐는 게 정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아까 농촌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인구 줄면은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데 네. 거기에 따라서 뭔가 제도가 좀 갖춰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럼 농촌이 농경지가 이제 농가가 줄게 되면은 이 경작 면적이 넓어지게 되잖아요. 네네. 경작면이 넓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가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 구조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거든요. 작은 뭐 지금 또 우리나라 농경지는 농간 한 1.6헥타 정도밖에 안 되고 평균 경작 면적이 네네.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소유 구조는 굉장히 또 흩어져 있고 이러니까 이게 넓어지려 그러면은 농경지가 여기 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넓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소유자가 다 다르잖아요. 네. 내가 경작을 하고 싶어도 여기 하나 있고 저기 논이 하나 있고 이러면은 경작이 힘들어지는 거죠. 네. 농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토지가 모여 있는 게 좋거든요. 경작이 네. 넓어지려 그러면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도가 이걸 막고 있죠. 제도가 맡고 있다고? 제도라고 막고 있다기보다는 이게 그러면 만약에 그 한 가지 방법은 내가 토지를 사야 되면 못 구입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도가 좀 더 그러니까 지금은 자세히, 토지를 구매하기는 어렵게 돼 있거든요. 농지를 구매할 그렇죠. 수 없다. 농지는 이 농사를 짓는 사람만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게 경자유전 경자유전 원칙 아닙니까? 원칙이죠. 헌법에 있는. 아, 헌법상 경자유전이. 네. 우리나라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을 택하고 해방 시절에 또 이거 토지 분배를 했잖아요. 네네. 옛날엔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이렇게 네. 다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소유구조가 다 분산돼 있어요. 네네네. 분산돼 있는데 옛날에는 좋았거든요. 농민이 한 7, 80% 됐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바람직했는데 네. 요즘 와서 농민이 한 3, 4%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시대에 줄어들다 보니까 근데 소유구조는 너무 많고 이러면은 요즘은 또 농기계가 커졌잖아요. 이 수익을 내려 그러면은 농기계가 비싸다거든요. 네. 뭐 억대 가니까 네. 이 농경지가 붙어 있는 게 좋은데 또 인력도 수급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농지가 분산돼 있으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좀 남아있죠. 근데 이제 소유 구조를 구매를 통해서는 할 수 없으니까 토지를 빌려야 되잖아요. 임대를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뭐라 그러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임대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요? 농지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은행이라든가 농촌에서 이제 이런 임대가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죠. 행해지고 네네네. 있고 농지은행을 통해서도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업이 만약에 기업이라 그러면 농업기업, 농기업이래. 네네네. 제가 들어와서 농사를 짓겠다 이러면 이제 이건 어렵죠. 그래서 이건 농민만 농사를 지을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만 이걸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다 이제 연세가 드시는데 네. 연세가 드셔서 본인이 농사를 못 지으시게 돼도 농지를 누구한테 넘겨서 누군가가 모아서 농사를 짓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네네네.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만약에 누가 이제 기업적으로 이렇게 하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 약간 좀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그럽니까? 법상으로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가능하게 돼 있는데 네네네. 예외적인 규정이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네. 아니 저는 그런 게 그게 가능해졌다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도 같아요. 경북에서도 뭐 사례가 있다고 하고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그 혹시 경북 경북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경북에서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그 뉴스를 한번 보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농촌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너무 많은 노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실 농사를 짓기 어렵거든요. 사실 농사를 도시분들은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다고 하겠지만 이게 농작업이라는 걸 다 농민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쉽게 예를 들면은 논을 갈려 그러면은 트랙터를 불러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작은 농가가 트랙터가 없잖아요. 그럼 옆에 트랙터를 빌려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수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콤바인이라는 걸 쓰는데 이것도 안 가지고 있거든. 대부분 농가들은 네네. 이것도 빌려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농 작업 단위로 이렇게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거죠. 네네. 그 농민이라는 어떤 직업은 벼농사를 한정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죠. 아, 경영자네요. 경영자에 어떻게 보면. 가깝죠, 네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처음 이런 농업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잖아요. 네. 그때 지금은 이제 한 농가가 대부분 한 명, 두 명이 구성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보면은 대여섯, 일곱, 여덟 명이 한 농가를 구성했잖아요. 네. 근데 시대가 다 바뀐 거죠. 아. 시대가 다 바뀌었는데 인식이나 제도는 이제 과거의 법제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북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옛날부터 들녘 경영체라고 있었어요. 정부의 들녘 경영체. 네. 그러면 옛날부터 농민들이 개별 농기계를 빌리는 것도 힘들거든요. 왜냐면 농기계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에 딱 요만한 거를 하나 갈아주려고 내가 농기계를 끌고 저까지 가면은 예를 들면 이 기름값이 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농기계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유리한 게 뭐냐면은 토지가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자기가 이제 수익이 높아지겠죠. 네네. 그러니까 네.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기계 빌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실제로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문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농업법인이라는 곳에서 농경지를 다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 경영을 한 거죠. 경영을 한 다음에 배당금을 농민인데 넘겨준 거죠. 아, 그럼 농민들이 주주가 된 셈인가요?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애매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또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보통 농가가 이제 논을 400평, 500평 아니면 많이 가져도 1000평, 2000평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정도 농경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벼는 이제 심어야 되니까 심고 뭐 예를 들면 거기다 뭐 콩을 심거나 아니면 다른 걸 심거나 하기가 약간 좀 불편하다 그럽니까? 네네. 이게 투자 대비 수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아, 어차피 농기계를 다 또 해야 되니까 농기계도 잘 없고. 근데 이제 이 들녘 경영지에서 한 게 뭐냐 하면은 토지가 굉장히 한 100헥타르쯤 이렇게 모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여러 가지가 가능해지는 거죠. 벼를 심기도 하고 그다음에 콩을 심거나 아니면 감자를 심거나 해가지고 이게 뭐라 그러죠? 수익성 높은 경영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모작도 가능해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농사를 지을 때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배당을 했더라고요. 농민들이 있는데. 아, 농사를 지어서 직접 버시는 것보다 배당금 수입이 더 많았다고? 더 커졌죠. 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보면서 이걸 좀 더 이 뉴스 기사만 봐서 저도 그러는데 한번 네. 사례 분석을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도 이것도 한번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은 농경지가 작게 있을 땐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농기계를 빌리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가지고
그 내가 얻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근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이게 농기계라든가 이런 거는 쉽게 조달이 가능하고 비용도 싸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논에서 있는 경우는. 그랬을 경우에는 수익은 똑같이 생산성은 좀 높아지거든요. 기계화가 될 생산성은 좀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투입 비용은 줄어들고 생산 그 수익은 높아지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네. 아.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 저도 이제 항상 이걸 주장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 사례를 보고 네. 굉장히 좀 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남 소장님, 네. 고령화 농가의 이 식량 위기가 오지 않게 만들 대안은 네. 규모를 키우는 방법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 고령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모가 커지잖아요. 네네네. 커지는데 문제는 이제 규모를 자연스럽게 그냥 커지는 게 아니고 휴경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네. 농촌에 가보시면 실제로 네네네. 많은 논들이 그냥 버려진 논들이 많습니다. 이게 한계농지부터 아니면 중간중간에 버려진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주는 굉장히 평야잖아요. 거기 가도 이제 비어있는 논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옛날에는 이 농경지가 누구 건지 다 알았잖아요. 네. 한 마리 살았으니까. 지금은 사실 이게 마을 주민이 다 바뀌고 하면서 이 농지가 누구 건지 잘 몰라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왜냐 그러면 대농이란 말이 우리 농업계에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예민하죠.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인구구조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걸 말을 꺼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아직까지도 그 해방 이후에 그때 만들어졌던 소농 체제 있잖아요. 이 체제에 대한 이게 굉장히 강한 이게 남아 있거든요. 예, 강한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인구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벼농사 같은 경우는 이 문경의 예처럼 이렇게 둘력 경영체라 하거든요. 네. 이게 수십 년 된 얘기 이미 해오던 네. 그 옛날에 잘 안 됐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게 그때만 해도 젊었잖아요, 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기계화 같은 율이 떨어졌고. 네. 그러니까 이 둘력 경영체 핵심은 대단위로 이렇게 공동 작업하는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 효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개별 농가들이 자기가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농지 집적 효과가 잘 안 나타났죠. 근데 요즘은 노령화 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또 효율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농업을 그러면은 이 농작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걸 직접 농민이 해도 되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이 농촌에 그러니까 농작업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법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많아지면 사실은 농촌은 점점 농사짓기가 유리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은 단순해지고 그리고 이걸 서비스해주는 농업기업들은 늘어나는 게 좋죠. 개인이 이걸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약간의 농업법인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고. 저는 농업이 그렇게 바뀌어갈 건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구조를 보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런 토론이 좀 일어나야 되죠.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뭐 기술 투자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정부는 이게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하게 만들 거냐. 이런 제도적 개선 같은 거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죠. 지금 논의가 좀 부진한 상태인가요? 사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이 인식이 잘 안 바뀌거든요. 이게 특히 농업의 인식이 잘 안 바뀌니까. 아니 저는 네덜란드의 그 가족농이지만 굉장히 대농인 사례들 좀 가서 보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랬었거든요. 또 키부츠 같은 데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규모화해가는 거 국가마다 또 전략이 굉장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를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농업이랑 어쩔 수 없이 급격한 변화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부분 근데 이 방송을 드시는 분들 도시분들이 많이 들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변화의 기로에 서 있고 이런 변화가 있으려고 그러면 사실 외부의 지원이라든가 관심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귀농 귀촌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촌 정책을 귀농 정책을 많이 늘리거든요. 늘리면 뭐냐면은 도시 사는 사람들이 땅을 작게 사게 돼요.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농 귀촌 정책이 이런 어떤 변화 같은 흐름을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막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막 뒤죽박죽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미래를 농업이란 미래를 어떻게 가는 게 맞을 거냐. 예를 들면 식량 관점에서 농업 관점에서 농촌 관점에서 아니면 또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런 방향성들이 다 이렇게 엉켜지다 보니까 현재는 플러스적인 정책과 마이너스적인 정책이 동시에 막 충돌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가지고 기존에 있는 정책들이 좀 하나씩 이렇게 정리가 돼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는 조금 희망이 생기는데요. 고령화를 어떻게 보면 좀 기회로 삼아서 좀 규모 있는 농업 경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같이 만드는 논의를 좀 해보자. 이렇게 네. 좀 얘기하신 거죠. 기술도 좀 활용을 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유럽 농업이 있잖아요. 네. 유럽 농업도 한 1900년대, 1910년, 20년대에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았을 거잖아요. 네, 네, 네. 대충 뭐 네. 우리나라 비슷했을 거거든요. 지금. 그렇지만 그 네덜란드 농업 혁신 사례를 보더라도 농업 정책은 결국 토지 정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토지를 못 건드리잖아요. 아, 투기나 뭐다 이런 식으로 다 있다 보니까 토지 문제를 안 건드리고는 사실 농업이 다음 단계 한 가닥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좀 그렇군요. 이런 논의가 좀 활발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그 대안에 대한 얘기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